나 정말 위험했던 거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애기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거야?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그리고 아기도 있어. 미안해. 딸 나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나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8살 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나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3달째예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 결혼. 딸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 상대가 누구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그리고 눈빛,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불안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의 신호였는지. 나는 아내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교통사고였죠. 그날부터 홀로 딸을 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밥을 해주고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머리를 묶을 때마다 머리핀이 자꾸 빠져서 나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어색해서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딸은 다 컸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혼자 살림도 꾸리고 나는 자랑스러웠죠.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우리 딸 이제 다 컸다고 자랑하던 게 얼마 전 일인데. 그런데 오늘 딸이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임신했다는 말을 할 때 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한다는 말을 할 때도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빠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니?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품에 안겼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울면서 집에 오던 그때처럼, 중학교 때 첫사랑에 차여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처럼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영안실에서 나는 딸을 안고 맹세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평생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밤이 깊어갔어요. 나이를 방으로 보내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다시 핸드폰 속 재현의 사진을 봤습니다. 완벽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가슴 한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했어요. 5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좋은 사람도 봤고 나쁜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배웠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일수록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나는 서재에 들어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선물해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귀퉁이가 해졌지만 버릴 수가 없었죠. 첫 페이지에 이름을 적었어요. 윤재현. 그 아래 크게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나치게 완벽한 미소, 감정 없는 눈빛, 나이의 불안한 표정.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딸의 행복을 질투하는 걸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딸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늘 직감이 맞았잖아. 그 직감을 믿어. 아내는 생전에 자주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을 의심할 때도, 나이가 중학교 때 이상한 친구를 사귀려 할 때도, 그때마다 내 직감은 맞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불안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 아버지의 직감은 늘 맞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좀 도와줘. 내가 잘할 수 있게. 사흘 후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2시였어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죠. 문을 여니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재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죠. 과일 바구니에는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고 와인은 최소 1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악수하는 그의 손도 이상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바닥이 차갑고 건조했죠. 마치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눠봤지만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재현은 막힘없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현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우수 사원상도 받았어요. 그는 마치 면접을 보듯이 자신의 이력을 술술 풀어놨어요. 심지어 회사 명함까지 준비해서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내내 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33, IT 기업 과장, 연봉은 안정적. 모든 답변이 완벽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결혼 일정표, 예상 비용 계산서, 신혼집 계약서 초안, 심지어 산후조리원 예약 권장 시기까지 모든 것이 엑셀로 정리되어 컬러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각 항목마다 예상 비용이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예식장 옵션별 가격 비교표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무 상세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 같았죠.
참 꼼꼼하시네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실수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실수를 싫어한다? 삶이란 원래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나도 딸을 키우면서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재현 씨,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지방에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형제는 외동입니다. 결혼식 때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려나? 아니요. 저희 집안은 친척이 많지 않습니다.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대답은 막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마치 미리 연습해온 것처럼 질문과 대답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에는 빨리 대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천천히 대답하고 그런데 재현은 모든 질문에 똑같은 속도로 대답했어요.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어요. 경제 계획, 육아 계획, 주거 계획.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결혼 후 5년 안에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금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요.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심지어 자산관리 계획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진지하게 말할 때도 나이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온도였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나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애정이 담기죠. 나도 아내를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나이를 바라볼 때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보는 것 같았어요. 계산하는 눈빛이랄까요? 가끔 나이가 말할 때 재현의 시선이 거실 이곳저곳을 훑는 것도 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장식장의 도자기, 소파의 재질. 마치 우리 집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재현이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고개 숙이고 차에 타서도 한 번 더 손 흔들고 모든 게 교과서 같았어요. 나는 나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어때? 좋은 사람 같구나. 준비성도 철저하고 근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뭐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있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달까?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재현 씨는 완벽해. 너무 완벽해서 진짜 같지가 않아. 처음에는 좋았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정적이겠다 싶었거든. 근데 요즘은 뭔가 숨이 막혀. 모든 걸 재현 씨가 정하려고 해. 내 의견은 별로 안 물어봐. 역시 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재현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완벽한 계획표, 빈틈없는 일정, 치밀한 준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 같았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사람처럼. 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은퇴한 경찰 친구 강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내일 만날 수 있어? 상의할 일이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무슨 일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직감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강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강호가 은퇴 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죠. 강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경찰로 30년을 근무한 사람답게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왔나 정도야. 무슨 일인가?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임신,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그리고 예비사위 재연에 대한 불안감. 강호는 말없이 듣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윤재현이야. 33이고 IT 기업에 다녀. 나는 재현이 남긴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강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보험 안내서에서 멈췄어요. 고액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재현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이거 좀 이상하네. 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고액 보험을 권유한다? 그것도 수익자를 자기로? 이건 정상이 아니야. 강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경찰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야. 너무 준비된 사람, 너무 완벽한 사람은 조심해야 해. 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긴장도 하고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근데 모든 게 완벽하다? 그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나도 경찰할 때 그런 용의자들 많이 봤거든.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 너무 준비된 대답. 그럴 때마다 파보면 뭔가 나왔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불안감이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 그 친구를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봐 주지. 아직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신원 조회 정도는 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형님. 근데 정도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혹시 그 친구가 정말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 자네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고. 알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강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 자네가 느끼는 그 불안함, 그게 중요한 거야. 나도 경찰할 때 직감으로 사건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다뤘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결혼 사기, 보험 사기, 재산을 노린 범죄들. 요즘은 이런 범죄가 많아. 특히 임신한 여성을 노리는 경우도 있어. 취약한 상태니까 통제하기 쉽고 주변에서도 덜 의심하거든. 배우자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수없이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딸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을 지키는 것만이 내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안전한 것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호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나이는 재현을 만나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죠. 재현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나희야, 괜찮아? 병원 같이 갈까?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희야, 왜 자꾸 전화 안 받아? 우리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느 날 밤 재현이 전화로 물었다고 나희가 말했어요. 나희야, 왜 자꾸 나를 피해?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어? 목소리에 위협 같은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그날 밤 악몽을 꿨대요. 재현이 나타나서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꿈. 나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호였어요. 정도야, 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중요한 걸 찾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보자. 사람 없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재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딸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정말 재현이 위험한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기우였을까? 수없이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나는 강호를 만나러 공원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도야, 앉아. 나는 벤치에 앉았어요. 강호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현에 대해 알아봤어. 이상한 점이 많아. 어떤데? 일단 공식 기록은 깨끗해. 범죄 경력도 없고 직장도 실제로 있어. 신용도 나쁘지 않고. 근데 강호가 말을 멈췄어요. 문제는 과거야. 과거? 5년 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어. 마치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기록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 주소지를 방문해 이웃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재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상하지? 그래서 더 알아봤어. 직장 경력도 마찬가지야. 지금 회사에는 3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 직장은 폐업했어.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 혹시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냐?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전 직장 동료 한 명을 겨우 찾아냈거든. 그 동료 말로는 재현이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대.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동료들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았대.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도 안 나왔대. 나는 서류를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강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동료가 기억하기로 재현이 여자 동료한테 접근한 적이 있었대. 근데 그 방식이 아주 계산적이었다는 거야. 마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듯이 호감 표시하고 밥 같이 먹고 영화 보고 단계별로 진행하더래. 근데 그 여자가 거절하자 바로 관심을 끊었대.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끝. 다음 날부터는 인사도 안 하더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한테도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어. 그리고 더 있어. 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일 이상한 부분. 재현 씨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무슨 말이야? 본인이 말한 지역에 그런 이름의 부모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흔적이 남거든. 농지 소유 기록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현이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까? 형님, 그럼 양가상견례는 어떻게 돼? 우리 딸이 재현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몇 번 약속했는데 계속 취소됐어. 어떤 핑계로? 처음에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친척 결혼식에 가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 근데 세 번? 그건 의도적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네 딸이 재현이랑 만나지 않도록 해. 특히 단둘이는 절대 안 돼. 그리고 결혼은 당분간 미뤄. 내가 더 알아볼게. 근데 딸이 임신했어. 주변 시선도 있고. 강호는 내 손을 잡았어요. 정도야 시선보다 딸의 안전이 먼저야. 내 경험상 이렇게 수상한 사람은 조심해야 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나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의 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 부모님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양가 상견례가 계속 미뤄진다는 것. 나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 그럼 재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처음부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어. 나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 어떡하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키워?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아빠가 있잖아. 설령 혼자 키운다 해도 아빠가 도와줄게. 나도 너를 혼자 키웠잖아. 근데 재현 씨가 계속 전화해. 결혼 날짜 정하자고. 빨리 하자고. 어제는 다음 주에 혼인 신고하자고 했어. 그 말에 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당분간은 몸이 안 좋다고 해. 만나지 마. 전화도 필요한 것만 받고. 그날부터 나이는 재현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재현은 점점 조바심을 냈어요. 전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나희야,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문자의 내용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나는 인터폰으로 대응했어요. 나이는 지금 쉬고 있네. 다음에 연락하게. 장인어른 잠깐만 만나면 안 될까요?
나이가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요. 오늘은 어렵네. 딸이 많이 피곤해해서. 재현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재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차에 타기 전 집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 표정이 섬뜩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차가운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나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가는 꿈, 어딘가 어두운 곳에 갇히는 꿈. 나는 밤마다 딸의 비명소리에 깨어났어요. 싫어. 가지 마. 나이야, 괜찮아. 꿈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 나는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더 이상 딸이 이렇게 고통받게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나이가 출근길에 이상한 차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대요. 회사 앞까지 따라왔다가 나이가 건물에 들어가니 사라졌다고. 아빠 무서워. 재현 씨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나는 즉시 강호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이거 스토킹 아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증거가 필요해. CCTV 영상이라든지 명확한 위험 문자라든지. 지금은 그냥 우연히 같은 길을 간 거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기록을 남겨.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지키겠다고. 재현이 누구든 무엇을 숨기고 있든 내 딸에게는 손도 못 대게 하겠다고. 일주일 후 강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야 만나야겠어. 중요한 걸 더 찾았어. 나는 즉시 강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아.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도야, 더 깊이 파봤어. 재현이라는 친구 말이야. 응. 이 친구,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야. 숨겨진 거야. 무슨 뜻이야? 강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재현이 5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 개명했다는 거야.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개명을? 원래 이름은 윤지훈이었어. 5년 전에 윤재현으로 바꿨어. 법적으로 정식 개명이야.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게 문제야. 강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지훈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 20대 때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았어. 뭐라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5년 복역하고 출소했어. 그리고 바로 개명을 했어. 과거를 지우려고 한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우리 딸이 사기꾼과 아직 더 있어. 강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강호는 가장 충격적인 서류를 꺼냈어요. 내 후배가 오래된 기록을 찾아냈는데 재현이 과거에 2번 결혼했어. 2번? 첫 번째는 7년 전, 두 번째는 5년 전이야. 그런데 강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형님 말해줘. 정도야. 두 배우자가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망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 두 사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재조사 결과를 보니 너무 우연이 많아.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재현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어.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형님, 그럼 우리 딸도. 강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조사한 거야. 자네 딸을 지켜야 해. 보험금이 얼마였어? 첫 번째는 2억, 두 번째는 3억. 그리고 2명 모두 임신 중이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신고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과거 사건들이 이미 종결됐고 지금 당장 재현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야. 경찰이 바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자네 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재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동안 내가 더 증거를 모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나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재현의 과거 범죄 경력, 개명한 사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마이너스 이전 부인들의 죽음. 나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나 정말 위험했던 거지?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나희야, 이제 괜찮아. 아빠가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우리 아기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거야? 나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겨우 진정한 뒤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잠시 다른 곳으로 가자. 재현이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어디로? 아빠 친구 집이 시골에 있어. 거기 가서 당분간 지내자. 안전한 곳이야.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빠.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나이는 재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건강 문제로 잠시 요양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현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어디로 가? 내가 함께 가겠어. 나이야, 혼자 두면 안 돼. 나이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재현이 눈치채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며 룸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시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나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길 거야. 반드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운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그 괴물로부터 딸과 손주를 지키겠다고.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내 친구가 빌려준 곳이었어요.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재현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이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낮에는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딸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매일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도야, 재현이가 자네 집 앞에 자주 나타나더라. 그렇구나.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나이가 어디 갔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현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뭐라고? 나이가 연락을 끊자 바로 다른 여자한테 접근했어.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우리 딸은 뭐야?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이가 안 되니까 다른 타깃을 찾은 거야. 그 여자는 누구야? 이름이 이서진이야. 31살 회사원이야. 그리고 강호가 잠시 멈췄어요. 그 여자도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현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형님, 그 여자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 생각도 그래. 근데 조심스러워. 섣불리 말했다가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 며칠 후 나는 강호와 함께 이서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진이 들어왔을 때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와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 앉으세요. 나는 자리를 권했어요. 서진이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앉았습니다. 저는 윤재현 씨의 전 약혼녀의 아버지입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 약혼녀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이의 이야기, 재현의 과거, 이전 부인들의 죽음, 모든 것을. 서진은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강호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현의 과거 기록, 계명 사실, 이전 결혼 기록,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서진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임신했어요. 재현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저도 나의 씨처럼.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현에게서 벗어나세요. 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서진은 재현을 만났어요. 나와 강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재현에게 물었어요. 재현 씨, 과거에 결혼한 적 있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대답해 주세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재현 씨의 전 부인들 모두 돌아가셨다면서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진아, 누가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어? 대답하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나를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와 강호가 달려갔어요. 서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밝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나와 강호 그리고 서진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재현이라는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과거에 2번 결혼했고 두 배우자 모두 사망했습니다. 강호가 설명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사건들의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로 종결되었다면 재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간곡하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재현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며칠 후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도야, 큰일 났어. 경찰이 재현의 집을 수색했는데 뭐가 나왔어? 여러 여성들의 신상 정보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어. 이름, 나이, 직업, 재산 상황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딸도? 응. 나의 이름도 있었어. 그리고 서진도. 그 외에도 10여 명이 더 있었어. 10여 명? 재현은 동시에 여러 여성을 접근하고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그 악마 같은 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 재현의 컴퓨터에서 세밀한 계획표들이 나왔어. 계획표?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결혼할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위험했구나. 그래. 자네가 빨리 알아채기에 망정이지. 경찰은 재현의 과거 부인들의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당시에는 사고로 보였던 일들이 다시 들여다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조사 결과 의문의 사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찰이 재현을 체포했어요. 강호가 즉시 연락했습니다. 정도야, 재현 체포됐어. 나는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감사해. 정말 감사해. 나는 시골집으로 달려갔어요. 나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희야, 재현이 잡혔어? 경찰이 체포했어? 나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우리 이긴 거야?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공포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현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연쇄 결혼 사기범 검거, 배우자 살해 혐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강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도야, 중요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경찰이 재현의 기록을 더 조사했는데 또 다른 여성이 발견됐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박미소라는 여성이야. 30살이고 역시 임신 중이었어. 혹시 다행히 재현이 체포되기 직전이었어. 경찰이 즉시 보호 조치했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재현의 심리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재현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그냥 도구로만 본다고 사랑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재현의 공허한 눈빛, 감정 없는 말투, 계산적인 행동,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죠. 서진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두 여성은 다시 만났어요. 나혜 씨, 오랜만이에요. 서진 씨,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나희 씨, 출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응, 다음 달이면 출산이야.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나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래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두 여성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나와 나이도 법정에 출석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나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재현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습니다. 방청석에서 나는 딸을 지켜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진도 증언했어요. 재현은 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현의 이전 부인들의 가족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딸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정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재현은 끝까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는 계획적으로 여러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나이는 출산 준비를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나는 딸을 돌보며 손주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윤재현은 계획적으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여 살해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나는 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재현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어나 법정을 나갈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보며 재현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 말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재현이 법정을 떠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나와 나이는 서진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서진이 나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나이 씨, 고마워요. 당신과 아버님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나이는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강호도 다가왔어요. 잘 됐어. 정의가 승리했어. 나는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괜찮아. 친구 아닌가. 네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긴 싸움 끝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후 나이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아파. 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 나이를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나이를 분만실로 옮겼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랑 손주 무사하게 해줘.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은?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잠시 후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빠, 나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다가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그만 얼굴, 꼭 쥔 주먹, 평화롭게 숨쉬는 모습. 나이야, 정말 잘했어. 아빠, 이름 지어줘.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희준이가 어떠니? 희망의 희, 준수할 준. 좋아. 희준이. 우리 희준이. 나이가 아기를 내게 건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희준아, 할아버지야. 잘 왔구나. 희준이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내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나이와 희준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호와 서진이 축하하러 와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서진이 희준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나이의 친구들도 몇 명 왔습니다. 모두가 희준이를 축복했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희준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희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켰단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거실로 나오니 나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 뭐가? 모든 게. 나를 믿어줘서 지켜줘서. 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야, 그건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 봤어? 정말 예쁘지? 우리 딸도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희준이는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더욱 귀여워졌습니다. 나이는 육아에 적응했어요. 나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희준이를 안고 거실을 걸었어요. 희준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우리 희준이 할아버지 좋아? 희준이가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희준이 100일 미리 축하하려고 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희준이는 유모차에서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나이 씨,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서진이 희준이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나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저녁이 되어 서진이 돌아갔어요. 나는 희준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아기는 물장난을 좋아했어요. 우리 희준이 물 좋아하네. 목욕을 마치고 아기를 재운 후 나와 나이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빠, 나 회사 복직하려고 해. 준비됐어? 응. 희준이도 좀 컸고 아빠가 낮에 봐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아빠가 낮에 희준이 봐줄게. 걱정하지 마. 나이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직 첫날 나이는 긴장했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나는 낮에 희준이를 돌봤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공원에 나갔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이가 퇴근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희준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희준이 엄마 보고 싶었어? 희준이가 엄마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희준이를 재우고 나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재영과의 만남, 의심, 조사, 진실 발견 그리고 승리,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딸도 손주도 안전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맞서서 지켜낸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이었어. 나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아빠, 여기 있었어? 응. 바람 좀 쐬고 있었어.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다는 생각. 나이가 내 옆에 섰어요. 정말 그래. 우리 잘 이겨냈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응.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며칠 후 희준이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강호서진 나이의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100일 축하해, 희준아. 모두가 박수쳤어요. 나는 손주를 안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가 말했어요. 정도야, 자네가 잘한 거야. 딸을 믿고 끝까지 싸웠잖아.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희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준아, 너는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구나. 희준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울어?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아빠.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가족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따뜻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희준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깨웠어요. 나이가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나도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좋은 아침, 아빠. 좋은 아침, 나희야. 우리 희준이도 좋은 아침. 세 사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